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면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를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고 글로벌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주로 마이데이터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거기에 한국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마이데이터 도입과 금융산업 전망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 관점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글로벌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는 거로 하나 얘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이런 두 개의 관점을 또 비교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이게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이 글도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 하냐면, 사실 이거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저 가트너 그룹도 얘기했고 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 얘기했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나오죠. 이 글로벌 기업들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디지털 기업이다, 또 어떤 사람은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디지털 기업이기도 하고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기업입니다. 데이터 기업. 다시 말하면 이 글로벌 기업들은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그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에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 자원을 잘 공유하고 활용하자,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관점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해서 그걸 통해서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자. 이게 지금 핵심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과거에 우리는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 자원을 활용하자는 관점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관점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하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빅데이터, 두 번째가 오픈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데이터,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이데이터와 마이데이터의 생태계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데이터 얘기를 첫 번째 이 세 개의 원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원은 사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2013년에 나온 거기서 나온 그림인데요. 사실 다보스 포럼은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에서 그 해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될지, 어떤 추세가 날지를 그 해 초에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 동안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2013년에 나온 이 보고서에 나온 이 그림은 지금도 마이데이터 회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래된 그림이지만 이 그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개의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은 데이터 출처의 관점의 원이고요. 가운데 원은 데이터의 관리의 관점의 원이고요. 세 번째 원은 데이터의 분배, 배분에 관련된 원입니다. 이 세 개의 원은 다 개인 데이터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은 데이터 출처에 관련된 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데이터를 내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갖고 있을까요? 물론 저도 내 휴대폰이나 또 내 노트북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나의 진짜 많은 개인 데이터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나의 데이터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은행 데이터는 은행들이 다 갖고 있고요. 나의 뭐
가스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건 다 에너지 회사들이 다 갖고 있고요. 나의 뭐 출생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민원 서류들은 다 정부가 갖고 있고요. 나의 의료 데이터는 병원이 갖고 있고, 나의 그 거래 데이터는 신용카드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내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기관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 기업과 기관의 겁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는 제가 거래를 하면서 그 기업과 기관에서 줬지만 그 데이터는 사실은 제 겁니다. 사실은. 물론 데이터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물리적 자원이 아니고 개념적 자원이기 때문에, 전자적 자원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용권의 관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업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는 내가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결정권이라 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다도 그 데이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을 자기 결정권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개인 데이터를 내가 출처로부터 원천으로부터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나의 관점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용의 데이터, 소매업자의 데이터, 은행 데이터를 갖고 나의 구매 관점의 데이터의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의 그 병원 데이터, 나의 보험회사 데이터, 여러 데이터를 묶어서 나의 건강이나 헬스케어 관점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나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나의 데이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운데 원입니다. 그리고 맨 세 번째 원, 맨 왼쪽에 있는 원은 뭐냐면 물론 그 데이터를 내가 여러 원청부터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내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제3의 기관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 혼자 관리하면 쉽지 않은데 혜택이 적은데 만약 그 데이터를 묶어서 나의 관점 묶어서 그거를 보험회사에 주면은 보험료를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데이터를 다 묶어서 별도의 병원에 보내주면 그 병원에서 훨씬 더 좋은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3의 기관한테, 제3의 기업한테 그 데이터를 배포해서 공급해서 거기서 더 좋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두 번째 원은 데이터 열람권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열람권. 데이터를 내가 갖고 와서 열람해서 관리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사실 데이터 이동권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주는 거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업 기관에 줘서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걸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 이동권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은 결국은 첫 번째로는 자기결정권, 두 번째로는 데이터 열람권, 세 번째로는 데이터 이동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면 다보스 포럼에서 개인 데이터를 21세기의 모든 분야를 연계할 새로운 경제적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전자적 데이터를 보면은 20, 30%가 기업 관련된 데이터고 나머지 7, 80%가 다 전자적인 데이터가 나머지는 다 개인 데이터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도 기업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가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개인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기업 데이터를 같이 묶으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관점의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개인 데이터를 21세기 모든 분야를 연계할 새로운 경제적 자원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앞에서 그 전 페이지에서 제가 퍼스널 데이터와 퍼스널 데이터의 생태계라고 했는데,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로 퍼스널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후반부터 마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해서 마이 데이터. 이 마이 데이터는 large M, small y, large DATA에서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퍼스널 데이터 할 때는 보통 명사인데 마이 데이터라고 할 때는 고유명사가 된다고.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개인 데이터, 그리고 개인 데이터 생태,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값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개인 데이터의 값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 데이터의 권리이자 개인 데이터의 서비스이자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이자 더 나아가서는
개인 데이터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사상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그거를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고유명사의 관점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 마이데이터라는 의미는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기관과 기업에 있다가 그걸 본인에게 그 활용의 중심을 개인 본인에게 이동하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데이터를 넘어서는 마이데이터의 어떤 사상, 마이데이터의 어떤 권리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제가 글로벌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이데이터 앞에서 제가 세 개의 원어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여러 은행이나 우리나라 은행, 뭐 보험회사, 뭐 상거래회사, 뭐 통신회사, 뭐 여러 가지 그 기업과 기관들을 한 줬어요. 제가 지금 한 6개니까 한 7개인가요? 한 40개 이상의 이렇게 기업과 기관을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업과 기관 중에서 여러분 데이터를 몇 개 기관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기업 기관들이 그 여러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걸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할 수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은 매번 기업이나 기관 할 때 그 개인의 사용 동의서를 다 써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가 저 기업과 기관이 쓰고 있겠구나 하지만 그 데이터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지금 한 40개 이상의 은행이나 저런 데를 보면은 저 중에서 한 3분의 1은 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를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 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내가 KT가 내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동의서를 썼지만 그냥 잘 쓰겠지. KT가 워낙 믿음직한 회사니까 잘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직에다가 데이터 생태계를 맡겨놓은 거예요. 내 데이터를.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니고 내가 내 데이터가 어딘지 알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는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 데이터는 지금 서초구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저 강원도에서 내 데이터 이걸 갖고 있고 의료 쪽에서는 어느 병원에서 내 데이터 이거 내가 항상 알 수 있어야 돼. 일단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아까 그걸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결정권이라서 자기결정권. 그 데이터, 그 기업과 기관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참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개인정보보호랑 마이데이터랑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할 때는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사실은 개인 데이터거든요. 개인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임의로 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쓸 수 없거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한 관점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그건 조직의 관점이에요. 근데 마이데이터는 나의 관점이에요. 내 데이터를 그 기업이 기관이 갖고 있든 내가 갖고 있든 그거 내가 쓰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심지어 그 데이터를 내가 다른 기관에 줘도 내가 주겠다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랑 마이데이터는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마이데이터의 의미를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데이터를 열람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내가 이동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 생태계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크게 두 개의 밸류 체인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밸류 체인은 조직의 데이터 생태계가 아니죠. 지금까지는 통신 데이터 그러면 내가 통신회사를 통해서 그 통신회사가 내 데이터를 콜렉트해서 내 데이터를 배포할 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데이터 생태계 중심에 대해서 내 데이터를 어떻게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해서 나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나의 관점에서 배포하는 거예요.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든 거에서 끝나면 사실은 혜택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나의 관점에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요.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의 관점에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진짜 나한테 혜택이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이 데이터는 산업의 관점이 없다 그래요. 조직 데이터는 금융산업,
의료 산업, 공공 분야 이렇게 산업별로 이렇게 데이터 생태가 이렇게 산업으로 딱딱딱 나눠지는데 마이데이터는 예를 들면 나의 보험 데이터와 나의 헬스케어 데이터와 나의 건강식품 데이터를 묶어서 나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 산업에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개인 데이터 생태계와 플러스 맞춤형 융합 서비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진정한 의미의 마이데이터 세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4가지 역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보 주체라는 역할이 있고요. 맨 위로 보시면 정보 주체 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보유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하고 싶어하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벤처 기업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열람하고 이동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내 데이터가 어디든지 내가 알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또 내가 통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이나 기관은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자동적으로 컬렉트하고 자동적으로 매니지하고 자동적으로 배포하는 게 조직의 관점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데 나는 사실은 그냥 나의 관점에서 휴대폰을 쓸 뿐이지 나의 관점에서 노트북을 쓸 뿐이지 그런 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데이터를 통제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데이터를 배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어야지 실제로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정말 아주 세계적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면은 그런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믿을 만한 오퍼레이터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면 그 오퍼레이터가 나를 대신해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데이터 생태. 그게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오퍼레이터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그 조직에서는 크게 4개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특히 오퍼레이터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다양한 패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중에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제시하는 일단 4가지 패턴을 일단 갖고 왔어요.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가 델리게이션 패턴이에요. 델리게이션 패턴은 뭐냐면 데이터 보유기관이 있고 데이터 서비스하는 기관이 있으면은 그 나를 대신해서 오퍼레이터가 동의 체계를 관리해요. 예를 들면은 이쪽 기업, 이쪽 은행에서 이 데이터를 내가 저쪽으로 보낸 거 동의해 줄게. 또 거기서 저쪽 서비스 기관으로 보내주고 동의해 줄게. 동의 체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델리게이션이 되면서 데이터가 막 이동하고 개인 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두 번째 패턴인데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그 오퍼레이터가 단순히 동의만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개인을 대신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훨씬 더 그 데이터를 보기가 편해지겠죠. 나의 관점에서 미리 축적하고 관리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오퍼레이터가 PDS라고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PDS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의만 해줄 뿐 아니라 관리도 해줍니다. 그게 두 번째 패턴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리퍼포징이라는 패턴인데 이건 뭐냐면 원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은 그 개인 데이터를 내가 보유하고 있지만 원래 그 개인 데이터를 보유할 때 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회사다. 그러면 개인 데이터를 내가 보관하더라도 통신의 관점에서만 쓸 수 있지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유통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통신회사가 원래 목적은 그건데 다른 목적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개인정보보 때문에 못 써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퍼레이터한테 요청을 해요. 내가 원래 통신으로 지금 당신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데이터를 유통 목적으로 쓰고 싶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오퍼레이터한테 동의를 요청해요. 그럼 오퍼레이터가 나를 대신해서 동의를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통신회사도 유통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이 동의해 줬으니까.
그게 바로 리퍼포징이라는 세 번째 패턴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제 통지의 관점인데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보유 기한이 있는데 오퍼레이터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어떤 특수한 목적 아니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그 데이터가 일단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데이터 활용 기간에 그 데이터를 먼저 이동시켜줘요. 보내주고 나중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냈다는 거를 그 오퍼레이터한테 통지해줘요. 그럼 그 오퍼레이터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나를 대신해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미리 보내주고 통지가 됐구나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 코로나 사태가 나면 일단 급하니까 그 데이터를 물론 그 개인 데이터지만 그걸 보유한 기관에서 통신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일단 빨리 질병관리본부에다 그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공공적인 목적으로.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걸 먼저 보내주고 대신에 반드시 이 데이터를 내가 보내줬다라는 것을 오퍼레이터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네 번째 패턴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이런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다양한 개인 데이터 생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이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 데이터 생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얘기하는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동할 때 크게 세 가지 관점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API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애그리게이터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API 방식. API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물론 스크린 스크래핑이나 이런 기술로 쓰면 훨씬 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오픈 API를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조직과 조직의 데이터의 이동 체계예요. 개인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에선 사용자 편의성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또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게 API를 활용한 데이터 생태계예요. 사실 이거는 마이데이터 관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조직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플랫폼 모델이랑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이 계속 얘기되는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예요. 플랫폼 모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애그리게이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 이런 기업들이 나를 대신해서 관련된 데이터, 나의 개인 데이터를 다 축적해 가요. 자연스럽게. 그 축적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원하면 그 데이터를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 모델은 어떤 면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은 줘요.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나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거기에 의존해서 따라가는 거지 내가 맘대로 오퍼레이터 모델처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모델은 사실은 폐쇄형 모델이라고 그래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뭐예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은 오퍼레이터를 내가 선정해서 그 오퍼레이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내가 권한을 위임해줘서 내가 컨트롤 하거든요. 그리고 내 관점에서 데이터를 내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이야말로 개방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잠깐만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플랫폼 모델과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 크게 두 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플랫폼 모델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고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은 사실은 반 글로벌 기업의 관점이에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은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유럽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미국은 플랫폼 모델을 계속 지금 밀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미국에 사실 아까 얘기한 구글이나 알리바바나 죄송합니다. 알리바바는 아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건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고 미국 글로벌 기업이 거의 전 세계 데이터를 자주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플랫폼 모델을 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는 독점적인 그런 플랫폼 모델보다는 개인한테 더 자기 결정을 더 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을 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글로벌 관점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관점으로 가보죠. 우리나라는 이제 1990년대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원래 IT가 워낙 발전돼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운이 없게도 데이터가 활용이 될 만하다면 뭐가 터져요. 사건이 뭐 해킹 사건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 제도가 좀 하려다가 그냥 뭐가 터지고 뭐 KT가 터지고 농협이 터지고 이러면서 보호 제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95년, 99년, 2005년, 2011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보호를 집중했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임의로 나의 데이터 임의로 쓰이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호 제도가 일단 우선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산업이 그렇게 성장을 못했어요. 불행히도 데이터 산업이 성장 못했어요. 그래도 2013년에 공공 데이터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픈 데이터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각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활용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참 그래도 2013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 오픈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방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보호를 철저히 하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명 데이터를 갖고 가는 거의 어렵고 가명 데이터로 어떻게 결합해서 하는 것만 가능하다.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잘못 얘기했나? 맞다.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도 이제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 데이터에 관련된 제도예요. 정확하게 하면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서 글로벌의 관점에서는 이미 2011년 사실 그 전부터 시작했었어요. 오래전부터 10년 이상을 개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그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하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실증 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일반인들이 알기 시작한 것은 이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이 신용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반인들도 마이데이터라는 게 있구나 하고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마이데이터 얘기를 일반인도 알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행정안전부인데 행안부에서 그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이어서 그 전에는 사실 뭐가 있었죠, 여러분? 민원24, 정부24에 있어서 민원 서류를 내가 여러 민원 서류, 그게 뭐 어느 뭐 서울시의 민원 서류든 아니면 뭐 보건복지 민원 서류들 그걸 내가 이렇게 한 군데서 정부24에서 그 서류를 내가 그 서비스를 전자 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마이데이터 포털은 뭐냐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은 여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동의해주면 그걸 쫙 묶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법도 개정했고요. 그래서 2021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우리나라가 의료 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쪽이 사실은 의료 데이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강하게 이제 공고를 하면서 마이헬스웨이라는 포털을 만들고 그 마이헬스웨이 포털을 통해서 개인이 동의해주면은 병원에 있는 데이터, 여러 병원에서 만든 데이터를 내가 갖고 와서 다른 개인 병원한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마이헬스웨이 포털이라는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아시아 퍼시픽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국가 간의 마이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2017년부터 본격 시작했고 2020년이
우리나라 마이데이터의 원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이 마이데이터의 원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한국 협회예요. 그래서 2019년에 총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워킹 그룹 만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 글로벌에도 지금 컨퍼런스에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협회에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인트라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정책 현황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임팩트가 큰 게 뭐냐면은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마이데이터, 사실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걸 통해서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1차로 선정이 됐고 지금 2차 선정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쪽, 금융산업, 금융의 마이데이터 쪽 얘기를 좀 한다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데이터 결제를 활성화하고자 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고요. 활용 범위를 명확화했고 데이터 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조직 데이터 생태계 관점이에요. 그죠? 조직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기업이나 기관, 금융기관들이 실명 정보를 하면 안 되니까 가명 정보라는 걸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활용을 높게 해주는 조직 간접의 데이터 생태계고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데이터 산업이라 그 신용정보법 개정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생태계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동안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나 비금융권에서 데이터를 신용조회사를 통해서 나이스나 이런 신용조회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전달해서 그 금융기관이 그걸 갖고 금융소유자의 신용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데이터 생태계였다면 금융 데이터 생태계였다면 거기에 신용정보원이나 금융정보원, 금융보안원 죄송합니다. 금융보안원이나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마이데이터의 체계를 만들고 그걸 그 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새로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주게 하자는 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저 내용이 개인 데이터 생태계, 마이데이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스크래핑 기술로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묶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는 오픈 API나 이런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거를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그 허가는 업체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금융 플랫폼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마이데이터 글로벌 서비스를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건 대부분 데이터 열람권의 관점이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넘어서서 데이터 열람권을 넘어서서 데이터 이동권의 관점에 포함해서 지금 이런 산업을 펼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을 데이터 전송권이라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훨씬 더 조심스러운 어프로치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금융 서비스 쪽에는요 크게 지금 세 개의 그룹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들만의 라운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쪽이 다 금융 서비스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 금융기관만 금융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핀텍이라는 그 다양한 창의적인 서비스라는 그런 핀텍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 다음에 빅테크 뭐냐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같은 빅테크 기업 사실 그때는 금융 서비스를 못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개의 그룹이 금융 서비스를 갖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본인 신용 정보 관련 이건 마이데이터 관련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급지시 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 결제업이라는 서비스를
앞으로 전자금융법을 개정해서 더 추가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이 세 개의 그룹 간에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만 금융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그룹들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요. 비금융기관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혜택은 많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돈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라이센스 받지 않은 이쪽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얘기한다면은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에서는 글로벌 빅데이터 기업들, 아까 얘기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하나의 추세고, 유럽에서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라는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서 마이덱스나 디지비나 이런 걸 만들어서 새로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쪽이라면,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빅테크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대항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있어요. 예. 유럽이랑 달리. 예. 그리고 또 금융기관도 나중에 굉장히 커요. 예. 이런 관점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조심스럽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보면요. 예. 아까 이게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인데, 거기 보시면 크게 4개 역할이 있고요. 정보 주체 개인이 있고요. 가운데 오퍼레이터가 있고, 데이터 소urce가 있고, 데이터 유징 서비스가 이렇게 크게 4개 역할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일단 데이터 보유기관은 기본적으로 은행들,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 뭐 증권회사들, 기존에 라이센스 받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쪽에 빅테크 회사,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같이 막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 생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빅텍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핀테크 회사인데 사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있기도 전에 이미 뱅크샐러드나 토스나 이런 데는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관점의 핀테크 기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핀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오퍼레이터는 아니었어요. 예, 정확하게 하면 데이터 서비스를,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 오퍼레이터 역할을 갖긴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최근에 그 K뱅크, 카카오뱅크, 뭐 토스뱅크 이런 것처럼 옛날에 비금융기관이 있던 쪽에서 인터넷 뱅크를 통해서 인터넷 전문행이 되면서 새롭게 진입이 됐고요. 이쪽은 여전히 데이터 소스의 관점은 강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죠?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도는 금융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사실은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유증 서비스를 같이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유럽은 오퍼레이터와 마이데이터 유증 서비스와 데이터 소스를 다 독립적으로 하면서 오퍼레이터가 중간에서 관리하는 관점이라면,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묶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오퍼레이터만 갖고는 비즈니스 모델이 약해요. 그 혼자서 매출과 수익을 내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 유증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서 하면은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매출과 수익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금융위원회에서는 합쳐서 했을 거예요. 합쳐서 하다 보니까 또 조심스러우니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하고 있고요. 잠깐 여기서 미국으로 잠깐 얘기하면, 미국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버튼 서비스를 많이 했어요. 블루 버튼이라든지 그린 버튼이라든지 오렌지 버튼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데이터 소스와 오퍼레이터를 묶은 것이 버튼 서비스 사업자예요. 버튼 서비스. 다시 말하면 에너지 회사라든지 또는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개인이 동의해 주면은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관들을 개인한테 배포해 주거나 서비스해 주는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스와 데이터 소스와 오퍼레이터가 합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퍼레이터와
그다음에 서비스가 합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고요. 유럽은 이 세 개가 나눠져서 독립된 관점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건 어느 게 낫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원래 오퍼레이터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해요. 반면에 데이터 유징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기업이나 기관들은 창의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창의성과 신뢰성은 약간 달라요. 신뢰성은 나를 대신해서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유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 데이터 서비스는 창의적인 맞춤형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 상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세퍼레이션 오브 파워즈에서 이 두 개를 잠깐 분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쨌든 어느 게 다 낫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키운다는 관점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즈니스 모델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이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 또 빅테크 회사들, 핀테크 회사가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막 새로 또 많이 또 선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잘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 생각하는 마이데이터의 방향과 기업이 생각하는 마이데이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내 동의 없이 내 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거고, 내가 원할 때 내 정보를 나에게 제공하는 거지, 내가 기업 기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산업에 상관없어요. 그냥 나한테 융합된 편리한 서비스. 그게 개인의 관점이에요.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은 개인의 관점보다는 이게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를 내가 못 모아서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개인한테 동의받아서 내가 개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주로 해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내가 이번에 이제 제도에 선정이 되면 개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럼 선정이 되면 이걸 갖고 어떤 사업을 하지? 그래서 어떤 매출과 어떤 이익을 내지? 이런 수익 모델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기업이나 기관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데 개인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꾸만 자기 산업의 관점, 금융산업이면 금융산업, 의료산업이면 의료산업의 관점에서, 산업 관점에서 자꾸만 조직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면서 개인 데이터를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꾸만 충돌되는 거예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비즈니스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가 분석 비즈니스 유형이 있고요. 네 번째가 중개 비즈니스 유형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인프라 비즈니스 유형,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가지 중에서 몇 번째 유형일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올 수 있고 그거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관점입니다. 빨리빨리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내가 맞춤형 서비스보다는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관리하겠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신뢰성의 관점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을 대신해서 개인 데이터를 통제해주고 개인 데이터를 관리해주겠다는 것이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건 뭐냐면 그 데이터 유징 서비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할 거냐. 옛날에 뱅크 샐러드가 했던 그런 관점이죠. 개인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융합 서비스를 잘해서 혜택을 주자 하는 것이 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반면에 분석 비즈니스 모델이면 내 플랫폼 안에서 개인 데이터도 내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내가 분석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주자. 그래서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유징 서비스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분석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네 번째로 중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 이동권이랑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개인의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갖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한테 기관한테 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요. 그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 개인과 오퍼레이터가. 그게 중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patient like me.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환자인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암에 관련돼서 서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 정보가. 그거를 patient like me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같이 협의해요. 같이 공부해요. 아, 나는 이렇게 아파서 이런 약을 썼고 저런 약을 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제약회사나 여러 병원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가 임상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러면 생기는 중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 솔루션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요새 분산 아이디 얘기하고 요새 개인 전자지갑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요거랑 관련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크게 5개의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5개의 모델. 그럼 이런 5개의 모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3번이에요. 예, 분석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분석 비즈니스 모델. 이 분석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제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썼던 모델이에요. 이미 금융기관에서 PFMS라는 이름으로 전자가계부라든지 또는 뭐 개인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당신한테는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맞춤형 서비스도 하고 막 이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이 PFMS에서 어떤 차별화 서비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미 핀테크 회사가 하고 있는 거를 더 확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즈니스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건 있지만 이미 우리가 많이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은 사실 1번이나 4번을 더 신경 쓰는 데 있어요. 1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앞에 관점이랑 아까 제가 오퍼레이터는 신뢰성의 관점이고 데이터 유익성은 창의성의 관점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서베이를 해보면요. 내 데이터를 그러면 안심하고 권한 위임해서 나를 대신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누구한테 맡기겠냐 하면은 빅테크 회사는 잘 안 맡기려고 해요. 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거기선 서비스는 받고 싶지만 그 데이터를 내 개인 데이터를 보내주는 게 조심스러워요. 일부를 보내줄 수 있지만 전체를 이렇게 다 권한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반면에 금융기관은 나름대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기는 그래도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저쪽에 줘도 잘 관리하겠구나. 그리고 누구한테 서비스 하더라도 괜찮고. 그래서 어떠면은 금융기관은 사실은 빅테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좀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금융기관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점에서. 근데 사실 개인들은 내 데이터를 줄 때 신뢰성 있는 기관한테 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주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금융기관이 더 신뢰성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비즈니스를 차라리 금융기관이 더 신뢰성을 갖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시스템도 커다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중개 비즈니스도 있어요. 금융기관이 그 데이터를 꼭 돈을 내가 대출해 주거나 또는 그거를 또 저축해 주고 대출해 주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런 거를 하고 돈을 준다면은 그거를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중개 비즈니스 하면서 개인한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꾸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PFMS나 거기에서 약간 확장된 그런 것만 너무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번에 이제 많은 핀테크 회사, 빅테크 회사, 전통 금융기관이 다 요번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까 앞에서 5가지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그 5가지 모델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5가지 모델을 얘기할 때 그 5가지 모델이 자꾸만 금융의 산업의 데이터 생태 관점 자꾸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의 관점에서 개인 데이터 생태를 만드는 관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해서 신용정보의 데이터 생태를 만드는 걸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결국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 생태를 만들고 나의 융합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융 서비스냐 의료 서비스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의 관점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금융기관도 이 비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어떻게 나랑 묶어서 융합 서비스를 만들 거다를 더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자꾸만 PFMS라든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차별하려는 관점보다는 어떤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할 거냐 이거를 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냥 이게 앞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 금융과 모빌리티를 묶어서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랑 보험이랑 묶어서 지금 융합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의미 있는 그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글로벌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했는데요. 마이데이터 글로벌 잠깐만 소개하고요. 사실 5장은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그냥 갖고 왔는데 마이데이터 글로벌 조직은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18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마이데이터가 오래된 게 그럼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이 사상은 이미 오픈 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올 때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 다음에 미국의 블루버튼 서비스. 그 다음에 핀란드가 중심에 대한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 이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조직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GDPR. GDPR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상을 통해서 거기다 삽입해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도 강화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2018년에 설립되었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상을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백서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하게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017년에 나온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이데이터 선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변화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변화 방향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여러 백서가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백서가 나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딴 건 몰라도 마이데이터 선언문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선언문은 크게 세 가지 변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가 데이터 보호로부터 데이터 권한 이익으로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로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변화 방향을 갖고 마이데이터가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데이터 선언문을, 마이데이터 선언문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영역별로 되고 있지만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마이헬스웨이 의료 쪽에 뭐 다양한 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데이터가 성숙되면서 이제 오퍼레이터도 처음엔 하나를 쓰다가 결국 여러 개가 쓰게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이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이나 기관이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배포했기 때문에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조직 중심의 지난 30년 동안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이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라든지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예요. 여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로 금융 쪽으로 가면요. 금융은 디지털 금융이 지금 화두예요. 그리고 고객 경험의 차별화가 금융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더구나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핀텍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업들, 그 다음에 빅테크라는 거대한 데이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지금 촉진하고 있어요. 향후 금융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돼야지 내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 생태계를 와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PFMS인데 PFMS는 분명 고려가 될 거예요. 하지만 차별화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다가 비금융 서비스를 플러스해서 융합 서비스, 진짜 개인을 위한 맞춤형 융합 서비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업에서는 내 비즈니스 모델을 뭘 만들지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개인을 위해서 맞춤 융합 서비스가 어떤 게 그 사람들을 위한 거지? 그런 생태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포함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지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생각하면은 결국은 의미 없는 그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막 정신없이 발표했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